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요즘 저는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찰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의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몸이 기절한 것 같으면 의식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아주 재미난 꿈을 꾸고 있다면 의식을 잃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몸은 잠들어 있지만 꿈을 경험하면서 그 꿈속에서 만나는 대상들을 의식할 수 있으니까요. 제게 있어서 의식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나 자극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그 알아차림이 일어난 곳으로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저는 의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의가 집중되기 전 알아차림 자체를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아주 많은가 봐요. 어떤 논란이냐면 몸이 있고 그 다음 의식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생명의 힘, 알미 몸을 지탱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참고해 보려는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다 결정짓기보다는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는 탐색의 활동으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순수의식 연구. 생명의 힘과 알은 물질적 기초에서 일어나는가? 몸이 의식적 생명을 지탱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생명의 힘이 몸을 지탱하는가? 질문 방식은 질문자의 인과에 대한 선입견에 따라 정해질 터이므로 질문자의 수준이 답의 본성을 사전에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질문자는 자신의 의식 수준을 대변하는 답을 이끌어낼 것이다. 물질주의자 과학자에게 위의 질문은 부조리해 보이고 쓸데없는 무익한 과제로 보일 것이다. 반대쪽 끝에 있는 이들 혹은 깨달은 이들에게 그런 질문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이고, 그것이 드러내는 유한한 지각은 연민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반인은 어느 한쪽의 위치의 권위를 믿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습적인 종교적 가르침을 향할 수도 있다. 배운 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생명과 죽음에 관한, 그리고 의식의 최종적 운명에 관한 모든 토론은 불가피하게 맥락의 차이를 반영할 것임이 틀림없다. 르네 데카르트의 유명한 경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 상대되는 것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이다. 생각함은 형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옳다. 형상을 갖는 것은 형상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경험 능력이 형상과 독립해 있음을 증거하는 알의 진술이다. 데카르트는 의식은 오직 그것이 형상을 취할 때 스스로를 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역사에 걸쳐 깨달은 이들은 견해가 달랐다. 그들은 의뢰, 의식은 형상 너머에 있고, 그리고 의식은 정말이지 그 속에서 형상이 일어나는 전능한 모체라고 진술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동의한다. 한 예가 데이비드 봄의 접혀진 그리고 펼쳐진 우주 개념이다. 의식이 없다면 형상을 경험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독립적 존재를 갖지 않는 지각의 산물로서의 형상 자체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반면, 의식은 전부를 아우르며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는 일시적인 것이 전부를 아우르며 전능한 형상 없는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 자체가 고유한 실상이 없는 지각의 산물에 지나지 않음을 본다면 수수께끼는
저절로 풀린다. 형상은 형상 없는 것의 한 표현이 된다. 형상은 형상 없는 것의 한 표현이 된다. 형이상학적으로 의식은 뭐뭐임과 존재임의 한 측면이며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의에 함축되어 있다. 인간임은 존재임의 한 가지 표현일 뿐이다. 인간 속에서의 의식작용은 우리 연구의 더 큰 주제다. 비록 의식 자체는 유형적 실체가 없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인간 행동에 내재되어 있다. 문제는 의식과 행동의 연결을 이 책의 목적에 비추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임상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이다. 다행히 신체 운동학은 의식 내에서 경험되는 사건들에 대한 신체 즉각적 반응을 통해 삶의 물질적 표현을 명확히 입증한다. 신체 운동학적 기법은 확실한 종료 지점을 갖는 우아한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며 측정 및 기록이 가능하고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순수 의식의 특징. 의식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자기 개념과 결합되어 있다. 자기감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경험이라는 매개 변수는 더욱 작아진다. 실상에 관한 제한된 패러다임은 그 효과가 강범위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 연구는 가난함이 다만 재정 상태는 아니라는 것과 가난한 이는 교우 관계, 화술, 교육, 사회적 편의, 자원, 건강, 행복의 전반적 수준에서도 가난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다. 그렇다면 가난함은 한정한 자아상의 특유한 어떤 성질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자아상은 그 다음에 자원 부족으로 기결된다. 가난함은 재정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어떤 수준이다. 삶의 그 수준의 에너지는 대략 60으로 측정된다. 자기의 동일시와 경험은 자신의 육체의 어떤 인상에 한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린 물론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은 어떻게 아는가? 관찰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현존이 감각을 통해 등록되는 것에 주목한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감각에 관해 알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감각이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경험하는가? 육체보다 더 크고 더 포괄적인 무엇인가가 그보다 적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마음이다. 사람이 몸과 동일시하는 것은 마음이 몸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환자들은 자기감이 줄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였던 바로 그만큼 나입니다. 그때 의문이 일어난다.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사람은 어떻게 인식할까? 사람은 관찰과 내적 성찰을 통해 생각은 그 자체를 경험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러나 생각 너머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더욱 기본적인 무엇인가가 생각의 연세를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인가의 정체감은 생각이라는 내용으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생명의 주관적, 객관적인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아는 그것은 무엇인가? 암과 경험, 둘 다로 공명하는 것은 의식 자체이며 둘 다 순수히 주관적이다. 의식 자체는 내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의식을 통해 흐르는 생각은 마치 대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다. 대양의 존재는 물고기에서 독립해 있으며 바다의 내용물은 물 자체의 본성을 정의하지 않는다. 의식은 무색 광선처럼
목격되는 대상을 조명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 문헌에서 의식을 전통적으로 빛과 결부시킨 것을 설명해 준다. 오직 의식 내용하고만 동일시하는 것은 자기를 유한한 것으로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식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실제 자기가 무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정된 자기 동일시를 넘어서 자기감이 의식 자체임을 식별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순수 의식 경험의 한 가지 특징은 무시간성 혹은 지각의 무시간성에 대한 지각이다. 의식은 모든 형상과 시간 너머에 있는 것으로 경험되고 모든 곳에 동등하게 현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뭐뭐임이나 존재로 영적 문헌에서는 나임으로 묘사된다. 의식은 분리를 인지하지 않는데 분리는 지각이 갖는 한계다. 깨달은 상태는 부분으로의 나님이 없는 하나임이다. 그러한 나님은 오직 극소화된 지각에서 볼 때만 명백하다. 나님은 어떤 시점의 사건일 뿐이다. 사상의 전 역사에 등장하는 비슷한 묘사들은 윌리엄 제임스의 연구와 일치한다. 저 유명한 기포드 강연에서 제임스는 의식 자체에 대한 경험이 드물고 독특하고 묘사할 수 없으며 마음 너머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의식 자체의 경험은 인식의 생각 없는 상태로서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피로도 결핍도 없고 그리고 개별화된 사적 자기를 경험하는 한계 너머에 있다는 것이다. 순수의식의 또 다른 속성은 생각이나 감정의 일상적 흐름이 멎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한한 힘, 연민, 부드러움, 사랑의 상태다. 그 상태에서 자기는 참나가 된다. 거기에는 자기를 참나로 경험하는 능력의 기원에 대한 인지가 동반된다. 그것은 자기의 유한한 동일시들을 제거하는 과정의 완성이다. 의식으로서의 참나에 대한 알을 촉진하기 위해 밟을 필요가 있는 단계들은 역사적으로 상세히 열거되었다. 확장된 알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제거를 위해 수많은 기법과 행동이 처방되었는데 그것들은 다양한 영성 분야의 수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 모든 가르침의 공통적인 한 가지 과정은 유한으로의 자기 동일시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한다.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필요한 단계를 밟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깨달음은 극소수만이 관심을 갖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붙잡고 인생의 가장 큰 포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에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었는데 의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니 이제는 무슨 말인지 전보다는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의식이 있어야 생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생각이라는 건 마치 물속의 물고기 같다는 표현도 재밌네요.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물고기가 의식이라는 무한한 바다의 본성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는지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과 경험들도 함께 요동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킨스 박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식 상태에 따라 같은 경험이라도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 동일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가 의식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볼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